네, 오늘 주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총리, 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총리가 안 나오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저희가 별도 토론회 하면서 제목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이런 토론회 하면서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 겪어보지도 못했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최근에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이제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함께 주위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4, 5개월 동안 민주주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저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예, 특히 여기 총리는 안 계시지만 부총리나 장관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같이 꼭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오히려 수습안가는 건 아닌가, 위기를 수습하려는 걸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 안 계신 자리에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총리와 장관들이 페루에 있는 부통령, 총리, 장관보다 더 떳떳한가? 2021년 12월 7일입니다. 그날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이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루 총리와 페루 장관 전체 13명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당일날 사표를 냅니다. 특히 페루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이 믿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장관들께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 계엄 사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가,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의지를 보여줬는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장관도 있고, 그리고 내란 과정을 수습에 대해서 수습안간하거나 도망하거나 방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합니다. 제가 12월 13일 첫 긴급현안 질의할 때 이거 내란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물었는데 끝내 인정은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월 5일 내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사후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12월 8일 다시 그걸 폐기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실제 사후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역한 거 아닌가, 가담한 거 아닌가, 오히려 엄호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피의자가 지금 국가의 권한대행이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사건이 터졌으면 수사해야죠. 페루처럼 2시간 만에 체포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부총리, 여기 있는 장관 중에서 누가 수사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 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목소의 헌법재판관 3명.
물론 이제 추상목 권한대행께서 2명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위헌, 위법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사퇴하고 석고대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제가 언급할 이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저는 지적합니다. 그 수수방관을 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그 부총리께도 질의했었고 한덕수 총리가 위헌 위법 또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주제인데 지난 내란 4개월 동안에 그러면 관리를 잘했느냐가 질문이고 저희도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논쟁하고 내란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이 초기에 2%대 2.2% 했는데 계속 이 성장이 꺾였고 드디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내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도 정부나 또는 해외 이 IB들이 하는 것이 계속 꺾였습니다. 지금 1%대 0.7, 0.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 그 국면 놓고 봤을 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기재위원들이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2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빨리 정리한다. 그 이야기했고요. 2번째는 대외 신인도를 고민해서 경제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정쟁하지 말고 여야 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 질서로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 질서에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 질서의 정상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한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팀이 나름대로 운영될 거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F4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각 속에서 바라봤는데 실제 그 F4에서는 그런 것만 했느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오늘 어제 뭐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내란 과정에서는 계속 가담, 방조, 의혹국 쌓이고 그리고 내란 수습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란을 더 확장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국민 경제를 볼모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 기재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정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물어볼 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이 달러 인덱스 이 2개 최근에 2월 중순부터 이제 벌어졌습니다. 환율과 달러 인덱스. 이게 정상입니까? 부총리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저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환율과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주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영향이 크다. 저게 원인이다. 뭐 거기다 추가로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익스포저가 크니까요. 그 같은 영향이 동시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국가의 그 관세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나서는 우리의 피해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 묻는 겁니다. 경제 정책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 자체가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유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은행 총재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 뒤부터 많은 부분에서 F4에서 이야기하는 걸 존중하고 F4의 문제식을 가급적 미리 소통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2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경기 하강 위험이 있고 대응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었고요. 1월 중순부터 또 일정 규모의 이 15조, 20조 추경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때 모든 스탠스는 추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 책임감, 그 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것에 교란되지 않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그 경제팀 경제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추경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 혼란이 있었고 불신이 쌓였고 의혹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늦장 추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해서 1분기에 끝냈어야 될 건데 지금 2분기 들어가서 지금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늦장 추경의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래도 뭐 지금 말씀 저 지적에 대해서 일부 제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추경을 하려면은 이때가 대행 정부이기 때문에 그 국회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2월 한 중순부터는 추경 논의 시작하자라고 얘기했고 국정협의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력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야 협의체 이유로 해서 적극적인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여야 협의의 문제가 그 최근에 헌법재판관 40명 임명할 때 여야 협의와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뭐냐?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여야 협의체에서 제가 임했던 자세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다음 이제 추경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좀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 경제에 큰 추격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내란이고 내란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경제팀에 대해서 여전히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하는 행태는 정말 염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내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내수 활성화돼서 충분한가 현재 추경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채무조정 다 아시는 도표입니다. 이거 뭐 특이한 도표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비스가 이제 말라버려서 지금 계속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식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채무조정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서비스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김용태 의원님인가요? 뭐 그 질의가 있었는데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풀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좀 기재부가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걸 다시 한번 거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체부의 숙박 페스타 관련해서 숙박 할인권이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이제 일정 정도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출 대비해서 한 12.8배 여행 경비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3월, 6월, 10월 3회에 걸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좀 추가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경기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지만 인천, 경기, 서울 같은 경우도 같이 좀 포함해서 이걸 좀 확장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어제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실무자료에 써준 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써 있었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한번 그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하나는 지금 추경의 반영은 어렵고 이 관광기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걸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 했던데 IMF가 우리나라 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는 시점을 종래 2027년을 봤다가 이제 어제 발표한 2029년을 늦췄다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다양하게 누적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수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그들 위해서 저는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그다음이 다른 식의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대규모적. 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내수의 어려움이라는 게 외부적인 충격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님. 네. 경제부총리로서의 그 최상목 장관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얼마 전 장관님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하신 일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네, 헌법입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 규범인 헌법은 법질서, 경제질서 등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법질서, 경제질서는 뿌리채 흔들리고 국가 운영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단답형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해야 됩니다. 없죠. 자격이 없죠.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 자격이 없죠. 네, 이행해야 됩니다. 장관님, 근데 왜 헌법 안 지키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노력한 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헌법 질서가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그걸 합병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임명하려고 국민들께서 노력을 했고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 설명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정대하고 장기화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만 하십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재 판결이 결정이 났을 때 저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장관님, 근데 그때 헌재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났을 때가 결정을 다른 국무위원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절대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것도 헌법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총리하고 대통령의 이미 변론 정의를 끝난 상황입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네. 지금도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장관님, 자영업자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존경하는 안도걸 의원님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 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죠. 답변 시간이 짧아서요. 안도걸 의원님은 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 시간 맞춤형 관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적 말씀을 드리는 있으시죠? 겁니다. 내가 예, 예. 이 자영업자의 예, 어려움을 좋습니다. 모른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위 디지털 플랫폼이 삶의 곳곳을 차지하면서 자영업 행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본사와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며칠째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려 77일째입니다. 이분들이 왜 농성하는 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배달 수수료 문제,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님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지난번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정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예, 뭐 그 정부가 뭐 이게 중재 나서긴 했는데 네.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의설픈 중재로 문제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에 정부 주도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출범하고 11월에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배달의 민족은 상생 협의체 출범 직전에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을 했다가 협상 때 9.8을 7.8로 인하하는 꼼수를 쓰고 배달비도 인상해서 협상 후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은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판매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라는 명목하에 거대 사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방치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질서 있게 퇴장하거나 시장 변화에 적응할 시간조차 빼앗겼다.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상을 원할 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정책 당국자로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플랫폼 사업자들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50대 이상이 50.3%로 가장 많고 창업 직전에는 53%가 직장인 임금 근로자였습니다. 왜 50대 이상 직장인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사회 안전망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계속 고용 문제도 네, 네. 해결해야 될 이슈입니다. 네. 자, 자영업자 문제 외에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산재기금 끌어다 쓰셨죠? 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2023년 11월에 산재기금에서 예탁한 1.6조 원 가량 상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4.85조 원에 달합니다. 예년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주는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1.6조 원, 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관님? 금리 뭐 3.86%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여유재원 운용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56%입니다. 2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즉 정부에 예탁하지 않고 운용했더라면 더 높은 수익률로 산재기금의 재정에 기여했을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1.6조 원을 운용하지 않고 예탁함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는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어서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고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 장관께서 계셨습니다. 의원님. 게다가 최상목 장관께서는 약자는 방치하고 사익은 극대화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께서 환율에 베팅했다고 지적하는데 본의원은 그건 일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투자한 채권 저쿠폰 채권이죠.
소위 저쿠폰 채권 맞죠? 자본이 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노리기 위해 투자하는 거 맞죠? 알고 계시죠?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네. 저쿠폰 채권이잖아요. 지금 채권 매매 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죠, 장관님? 그렇죠. 검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도입됐더라면, 도입이 아니라 시행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작년에 검투세 폐지 앞장서셨고 검투세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 차익은 이제 과세가 안 되게 됐죠. 뭐 일단 상황은 지금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만. 나중에 근데 의원님이 이익이 발생하면은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건 그건 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저는 작년에 여태까지 공직을 하면서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 뭐 제가 그 부분 그리고 저 부분이 이해 충돌이 있는 건 제가 거기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8월달에 이제 해당 채권을 사셨다고 이제 밝히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가지고 리포트 있는 외화 예금을 가지고 산 리포트 겁니다. 내용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검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저쿠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저 장관님께서 검투세 폐지 앞장선 결과 물론 장관님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이제 가지고 뭐 해명을 하십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저게 제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전 저런 적에 발언.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저쿠폰 채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장관님은 뭐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관님께서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저에 대한 맞지 신뢰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도 시급하다는 말뿐이지 상생 페이백 같은 사업은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했던 일에 분명히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